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패권을 다투던 역동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군주가 바로 함무라비 왕입니다. 그는 흔히 함무라비 법전으로 기억되지만 법률가이기 이전에 뛰어난 전략가이자 냉철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기원전 18세기 그는 주변의 강력한 왕국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바빌론을 메소포타미아의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확장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함무라비가 어떻게 파편화된 도시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혼돈과 바빌론의 부상. 함무라비가 즉위하기 전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 아카드, 아모리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신, 라르사, 마리, 에시눈나, 엘람 등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패권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이러한 군웅할 것이 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바빌론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중부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함무라비의 선대 왕들은 조용히 힘을 키우며 주변국들의 눈치를 살피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함무라비는 기원전 1792년경 왕위에 올랐을 때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바빌론의 생존과 성장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에는 주변 강대국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 등 신중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 바빌론이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수로를 정비하고 농업 생산량을 늘려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며 군대를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훗날 그의 확장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략적 동맹과 첫 번째 확장. 함무라비는 즉위 후 약 20년간 내치에 집중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787년 그는 강력한 도시 국가인 이신과 동맹을 맺으며 본격적인 확장 정책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신과의 동맹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패권을 다투던 라르사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르사는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을 복속시키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바빌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는 이신과 함께 엘람에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라르사와의 전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원전 1764년 함무라비는 오랜 숙적이던 라르사의 왕 림신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투는 함무라비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라르사를 포위하고 결국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르사의 함락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패권이 바빌론으로 넘어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로써 우르, 라가시, 움마 등 수메르 문명의 유서 깊은 도시들이 바빌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함무라비에게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했으며 그의 통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함무라비는 단순한 도시 국가의 왕을 넘어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군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정복. 남부를 장악한 함무라비의 다음 목표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이곳에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강력한 무역 도시인 마리와 티그리스 강 유역의 군사 강국 에시눈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왕국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바빌론의 북부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함무라비는 교묘한 외교수를 사용하여 이들 왕국 간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마리와 동맹을 맺고 에시눈나를 공격했습니다. 에시눈나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함무라비의 전략과 군사력에 밀려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에시눈나의 정복은 바빌론에게 티그리스강 유역의 비옥한 땅과 중요한 무역로를 확보하게 해주었습니다. 에시눈나를 정복한 후 함무라비는 한때 동맹이었던 마리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마리의 왕 짐리림은 함무라비의 노련한 외교술에 속아 넘어가 홀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함무라비는 마리를 공격하여 도시를 점령하고 그 유명한 마리 문서 보관소를 파괴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파괴가 아닌 점령 후 문서를 가져갔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리 문서 보관소에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외교, 정치,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수많은 점토판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함무라비의 정치적 수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리의 함락은 바빌론이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주요 무역로를 장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함무라비의 통일 제국과 통치 전략. 함무라비는 약 30년에 걸친 확장 전쟁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을 바빌론의 지배하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통일된 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통치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함무라비는 새로 정복한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고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행정 개혁을 통해 제국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둘째, 법전 편찬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인 함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통일된 법률 체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전은 왕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신성한 통치 이념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종교적 통합 정책입니다. 함무라비는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을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최고 신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던 각 지역의 종교적 관습을 통합하고 바빌론 중심의 종교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존 신전들을 보수하고 새로운 신전을 건설하는 등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넷째, 경제적 번영 추구입니다. 함무라비는 대규모 관계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수로를 건설하여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제국 내의 교육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업을 장려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함무라비의 통치 기간 동안 바빌론은 단순한 도시국가를 넘어 고대 근동의 중심이자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함무라비의 유산과 역사적 평가. 함무라비는 약 43년간의 통치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후 바빌론 제국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그가 구축한 견고한 통치 시스템 덕분에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원전 1595년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바빌론은 함락되었고 함무라비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함무라비의 가장 큰 유산은 역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고대 법률의 중요한 본보기이자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는 탄료 원칙은 오늘날에도 법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역사학자들은 함무라비를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법치를 확립한 위대한 군주이자 개혁가로 평가합니다. 그의 확장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행정체계, 법률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로서 바빌론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이후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등 다른 제국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무라비의 확장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을 넘어 복잡한 외교술, 탁월한 군사 전략, 그리고 통일된 제국을 다스리는 지혜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고대 근동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으며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재해석되는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약소국을 강대국으로 키워낸 진정한 왕중왕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